올해 문제로 보도록 합시다. 1번은 행정기본법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자, 행정기본법. 우리가 이제 6월달 지방직 보기 전에 행정기본법에 대해, 기본법에 지난번에도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행정기본법이라고 작년도 3월달에 새로 제정된 법이 있어. 작년 3월에. 그래서 이제 바로 개정된 내용이 쭉 있는데 이 중에 일부는 바로 시행되고 일부는 또 내년부터 시행되고 뭐 이런 게 있어. 내년이라 올해 7월 이후부터 시행되고 또 어떤 건 2023년부터 시행되고 이렇게 일부 조항들이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럼 우리가 공부할 거는 이제 바로 시행되는 거. 그것만 공부하면 돼. 7월 이후부터 하는 건 이제 내년도에 준비해야 될 거고. 그래서 그것만 정리해서 이제 한번 또 쭉 보고 가야 돼. 응? 네. 근데 이제 행정기본법 냈지. 그런데 틀린 거 고르는데 자 1번, 2번, 3번 같은 거는 당연한 내용이야. 원래 행정법 우리가 공부하면서 당연히 아는 걸 그냥 법으로 정해놓은 데 불과해. 응? 그래서 1번은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돼서는 안 되며 법률에 위반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우리가 행정법에서 무슨 원칙이라고 그래? 응? 법률 우위 원칙. 응? 법률 우위 원칙 정해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민의 권리 제한 의무부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염치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돼. 즉 이거 법률 유보 원칙도 선언한 거야. 명시해 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행정법에서 얘기하는 거야. 응? 맞고 2번. 자, 행정기관은 권한을 행사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해서 국민이 더 이상 이제 행정기관 권한 행사 안 하려는구나 하고 다 믿게 된 마당에 뒤늦게 권리 행사하는 건 허용 안 된다. 이거는 이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실권의 법리라 그래. 실권 잃어버린다는 거지. 그건 명문화 해놓은 거야. 응? 그래서 권한 행사하면 안 된다. 다만 공익이라든지 이런 그 큰 이익을 위해서는 예외로 한다. 응? 그런 뜻입니다. 맞습니다. 3번은 즉시강제. 이거 즉시강제는 사전에 워낙 급박한 상황이라 사전에 국민한테 의무부가 없이 바로 강제하는 거죠. 응? 급박한 상황. 근데 이거 아무리 급박해도 법에 이렇게 강제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기준이 있어야 되고, 응? 그래서 하더라도 필요 최소한도로 강제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비례원칙 명시해 놨습니다. 자, 문제 4번이 정답이거든. 4번이 왜 틀렸냐? 거기에 두 번째 줄임은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한다 그러지. 이거를 우리가 학문적으로 행정의 자동 결정 그럽니다. 응?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직접 일 처리해서 하는 게 아니고, 문서로 이렇게 허가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기계 장치를 통해서 시스템 통해서 무슨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하는 거 있잖아. 주민등록번도 기계 장치에 이렇게 지문 입력하고 해서 기계가 발급하고, 그지? 교통 신호등도 기계가 신호에 따르라고 의무부가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행해지는 처분이에요. 근데 자동화로 된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기속행위만. 행정기관에 재량이 있는 행위는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재량이 인정되는 행위는 고려해야 될 요소가 되게 많은 거야. 고려해야 될 요소 중에는 예를 들어, 자, 우리가 예를 들면 술판 업주가 있는데, 청소년에게 술 팔다 걸리는 업주가 있는데 법에 보면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써있어요. 그건 이제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하라는 거 아니야? 이 업주가 여러 번 위반했느냐, 처음 위반이냐, 또 뉘우치냐, 안 뉘우치냐, 여러 가지 고려해야 돼. 근데 고려할 사항 중에는 사람의 감정도 고려해야 돼. 뉘우치는지도 느낌으로 알아야 될 것이고, 이런 걸 고려해야 되는데 그걸 기계장치가 어떻게 알아? 기계장치를 할 수 있는 건 얘가 전에도 위반한 전력이 있냐? 딱 그러면 프로그램 딱대로 하나 딱 따오고 이런 거래야 기계장치 시스템으로 하지. 딱딱 떨어지게 돼 있는 거, 그지? 근데 재량에 의해서 하면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어쨌든 결론은 중요합니다. 재량,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법이 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줄이면 재량 행위는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없다. 응? 내가 이거 당연히 강조하려고 그랬는데 내버렸네. 응? 이 내용을 중요한데도 아직 국가직도 안 내고 작년에도 안 냈어요. 작년에 다 시행되고 작년 하반기 시험부터 낼 수 있는 건데 안 냈어. 이건 중요해 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응? 자 4번 정답. 응? 2번은 이거 무효로 판결한 사례 아닌 거 그러래. 응? 행정행위인데 행정행위 처분인데 행정행위나 처분은 위법 하자가 있으면 위법 정도에 따라서 무효인 경우와 취소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둘로 나눠지잖아. 무효로 본 게 아닌 거. 이 중에 하나가 취소 사유로 본 게 있어. 몇 번이 그래? 응? 2번이 그렇단 말이야. 2번. 아니야. 2번 무효로 본 거야. 응? 3번이야. 3번. 3번 학교환경위생정연의 심의 절차를 안 거치고 시장이 애들 학교 앞에 술집 허가를 내줬다든지 이런 거. 그건 여기에 포인트가 절차 하자야. 절차 안 거친 거. 이거 위법한 처분이긴 해도 뭐라고? 그러니까 첫째 줄 키워드 학교환경위생정연의 심의 절차 누락 이게 키워드. 그러면 그 심의 절차를 안 거치고 마지막 줄 무슨 금지 풀어주고 허가하는 처분을 한 경우 이 처분은 취소 사유. 3번이 정답. 여러분 2번 알아 몰라? 2번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이거 했었지. 어떤 법령이 있고 어떤 법률에 따라 A한테 세금 부과, 과세 처분. 그랬는데 어떻게 됐지? 이거 했는데 법률이 나중에 헌법에 위헌되다고 위헌 결정이 내려졌어. 응? 위헌 결정 내려졌어. 그러면 위헌 결정 내려지면 이 과세 처분은 뭐라고 본다? 이거 위법이다. 응? 그런 위법이며 위법이 마치 법률에 근거 없이 행해진 거와 마찬가지로 중대한 위법은 있으나 세금 부과 처분이 행해질 당시에 이 법률이 아직 위헌이라고 결정은 안 난 상태니까 이 처분도 위법이었다고 명백히 위법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명백하게 위법은 아니었다. 그래서 이 처분은 취소 사유다. 응? 이게 판례야. 이거 알고 있지? 네. 이거 물어본 건 아니란 말이야. 그 다음에 그런데 취소 사유인데 A가 세금을 납부 안 하고 있어요. 취소 사유면 세금부가 좋지 취소되기 전이라면 세금을 내야 될 의무가 있어. 근데 납부 안 하고 있어. 그러면 납부 안 하면 이 위헌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납부 안 한다고 이거 뭐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 조치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이거 못해. 이거는 이 세금 부과하도록 한 법률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는 이거를 하면 위헌으로 결정난 법을 실현하는 거라 본단 말이야. 이거 안 된다는 거야. 이거 안 되면 만약에 안 되는 건데 했다면 행정기관이 했다면 이 조치는 무효다라는 게 판례. 이건 무효. 응? 그렇죠? 응. 따라서 여기 보면 세금 부과 처분의 근거가 됐던 법률 규정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내려진 후에 세금 안 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강제징수 등 들어간 거, 체납 처분, 재산 압류나 강제징수는 무효. 그렇죠? 그리고 그 첫째 줄 시작물 했던 세금 부과 처분은 취소 사유. 응? 자, 그 다음에 1번은 뭐야? 자, 무슨 도시계획 시설 사업 대상 토지 소유와 동의 요건을 못 갖췄는데도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한 경우인데, 그지? 법이 정한 요건을 못 갖췄는데도 사업 시행자 지정 처분은 특허입니다. 응? 사업 시행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사업 시행자 지정 처분은 특허인데, 일단 그거는 그냥 여담이고 특허고, 근데 요건을 못 갖췄는데도 사업 시행자 지정 처분했다면 그건 무효라고 판결했다는 거야. 응? 그리고 4번도 이미 익숙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그 강제징수 파트에 다 판례 있어요. 응? 즉 세금 안 내고 있는 사람, 그 사람 소유 재산만 압류하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 재산 압류하면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을 압류에 따라서 그 무효인 조치로 봅니다. 응? 판례 다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2번은 3번이었습니다.
응? 그다음 문제 3번은 취소와 철회, 행정의 취소와 철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자, 1번은 소위 뭐지? 취소에 관한 문제야. 그지? 자, 이거 여러분들이 두 가지로 나눠서 공부해야지. 취소의 취소. 자, 맨 처음에 세금 부과 처분. 행위가 3번 있게 됩니다. 맨 처음에 행정기관이 세금 부과 처분. 그랬다가 아이고 세금 부과 이거 잘못한 거네. 행정기관이 스스로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자기가 세금 부과했던 걸 다시 취소해. 이거 취소. 그지? 취소. 처음에 한번 행위, 취소하는 행위. 두 번째. 근데 취소 행위를 하고 나서 취소 행위를 하면 일단 세금 부과는 일단 취소에 의해서 처음에 했던 과세 처분은 취소돼서 소멸된 거야. 응? 그런데 취소 행위를 하고 나서 다시 행정기관이 아이고 우리가 취소 행위를 또 잘못했네. 응? 취소하는 걸 잘못했대. 그래갖고 이 취소 행위를 이거 다시 취소. 취소했던 행위를 다시 취소하면 그러면 앞서 취소했던 거에 취소로 인해서 소멸됐던 세금 부과했던 거는 다시 원상복귀 되냐? 살아나냐? 응? 그러면 원래의 세금 부과 처분, 과세 처분은 효력이 다시 살아나냐? 효력이 소생하냐? 하는 게 문제였어. 그지? 이거 안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야. 응? 그래서 상대방한테 제대로 다시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여하려면 다시 세금 부과를 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야. 응? 못 살아나는데. 그리고 이런 논리가 또 뭐냐면 맨 처음에 누구한테? 현역병 입영 처분을 했어. 현역병 입영 처분. 현역병 입영 처분을 처음에 했다가 잘못한 거야. 응? 그래서 뭐 했어? 얘는 현역가래가 아니었는데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뭐로 하냐면 보충력 편입 처분으로 변경했어. 편입 처분으로 변경. 이 보충력 편입 처분으로 변경했다는 말은 앞서 행했던 현역병 입영 처분이 잘못됐다고 없애면서 보충력 편입 처분을 다 새로 한 거나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이 속에는 원래의 처분 취소한 거나 마찬가지야. 들어있어. 그랬다가 이 변경한 게 또 잘못됐다고 이거를 다시 취소하면 원래의 현역병 입영 처분 원래 이 입영 처분 살아나냐? 응? 소생하냐? 안 된다. 응?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요령이 맨 처음에 행해진 거 있지? 이 맨 처음에 행해진 게 뭐라고? 상대방한테 불이익 주는 처분이야. 이 불이익 처분이야. 이 맨 처음에 한 게 불이익 처분이면 우리 대법원은 요 두 번째 한 취소나 변경 이것에 의해서 이건 완전히 없어진 거로 봐. 그래서 이걸 다시 취소한들 못 살아난대. 응? 근데 국민한테 이익 준 건 어떻게 될까? 예를 들면 자 사립학교법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하는 걸 승인을 해줬어. 임원 취임을 승인. 응? 취임을 승인하지는 소위 인가 처분을 내줬어. 그랬다가 이거 잘못했다고 취소. 응? 취소했다가 아이고 이거 취소한 게 또 잘못이다 해서 이걸 다시 취소하면 살아난대요. 승인했던 거 살아나서 그 임원으로서 이사의 지위 회복한대요. 이거는 임원 취임 승인 처분의 효력이 소생한다는 거지. 그지? 그럼 이거는 뭐야? 요거 상대방한테 이익 준 거야. 이익 준 거. 원래 수익적 처분은 이렇게 취소가 잘못되다 다시 취소하면 원래의 처분 살아날 수 있대. 우리 대법원이 이런 입장이야. 응? 따라서 1번은 그냥 보면 어떻게 돼? 1번은 살려낼 수 소생시킬 수 있대 없대? 없다 그랬으니까 맞는 거예요. 응?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해야지. 이렇게 이제 크게 따지는데 그러면 수익적 처분인데 하나 더 하면 A라는 사람에게 광업 허가를 해줬어.
A에게 광업 허가를 내줬어요. 그 광산 채굴할 수 있도록 광업 허가를 내줬어요. 그랬다가 이거 취소했어요. 취소. 그랬다가 다시 취소. 그러면 취소하면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되지? A에 내줬던 광고파가 다시 살아나는 거지. 수익적 처분이니까. 그런데 요 사이에 뭔 일이 있었냐면 A에게 내줬던 광고파가 취소돼서 없어지니까 그 팀에 B가 딴 사람이 그럼 나한테 광고파가 내달라 하고 B라는 사람이 신청을 한 상태야. 자기한테 광고파가 내달라고 신청을 한 상태야. 요런 상태인데 행정기관이 광고파가 A에게 냈던 거 취소했던 걸 이걸 다시 취소하면 안 된대요. 이때는 다시 취소해서 A에게 냈던 A의 광고파가를 살려낼 수 없대요. 응? 이거 소생시켜줄 수 없대. 왜 그러냐면 이때는 이렇게 하면 B만 이제 불이익을 당하게 되잖아. B는 이미 A에게 내줬던 광업허가 취소했으니까 그 광산에 이 광물 채굴할 허가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그럼 내가 받아야지 하고 신청하는 상태인데 그럼 이 사람만 바보가 되는 거잖아. 이걸 인정하면.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이해관계인이 있어요. 취소시키면 엉뚱하게 불이익 받을 자가 있을 때는 소생을 못 시켜준다는 거야. 자, 이게 다야. 그래서 자 1번 과세 처분했다가 취소했다가 다시 취소해서 원래의 세금과 처분 소생시킬 수 없다. 1번 맞는 거지? 2번은 자 첫째 줄 어린이집 평가 인증 취소는 철회에 해당. 맞습니다. 표현은 취소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뭐를 알아야 돼? 이미 사안을 다 알고 있어야 돼. 이거 그 중에 잘라내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어린이집 평가 인증이나 어린이집 평가에서 이 어린이집은 뭐 우수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제 평가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우수한 어린이집으로 평가, 뭐 인증을 해줬단 말이야. 그랬다가 그 인증한 거 자체는 위법이 아니야. 아무런 문제가 없어. 아무런 위법이 없는 조치였는데 나중에 이 어린이집에서 뭔가 그 위반을 한 일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그 인증을 했던 걸 다시 박탈하는 거거든. 요거는 애초에 어린이집 평가 인증한 것 자체가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로 취소하는 게 아니고 장래를 향하여 없애는 철회에 해당하는 조치야. 이게 이제 우리가 행정법 보면 취소와 철회를 잘 구별해야 되거든. 그래서 근데 실무에서는 다 그냥 안 가리고 다 취소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그런데 그래서 이 사안에서 어린이집 평가 인증을 취소하는 행위는 표현만 취소일 뿐 원래는 적법한 행위 해줬던 걸 사후에 발생한 의무 위반을 이유로 다시 박탈하는 철회에 해당합니다. 일단 이거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이 철회는 이 과거 평가 인증을 했던 시점부터 이 어린이집 평가 인증이 없어지게 만드는 진짜 취소하고는 다른 거야. 이거는 이제 평가 인증 취소, 즉 철회 조치를 한 이후로 장래를 향하여 평가 인증의 효력이 소멸되게 하는 겁니다. 원래 철회가. 따라서 철회의 효과는 원칙이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소멸되게 하는 것일 뿐이고 만약에 이 철회로 인한 평가 인증이 없었던 것처럼 소급해서 없던 일이 되게 하려면 소급표가 인정되려면 그 따로 법에 그렇게 소급해서 없어진 것으로 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소급표를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회의 효과는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이지 장래에 향해서 이제 효력이 발생하게 하는 것이지 소급시키는 건 아니다. 그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하게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나 법률에. 그래서 그 두째 줄 평가 인증 처분을 했던 것의 효력을 과거로 소급하여 상실시키려면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을 때만 소급표가 인정된다. 응? 이것도 판결문 이거 다 판례만 낸 거야 지금. 응? 철회의 효과는 장래를 향하여 발생하는 게 원칙이고 소급표는 특별히 근거가 있어야만 허용된다. 응? 2번 5. 자, 그 다음에 3번이 답이네. 응? 그치?
행정청이 지가 처분해놓고 이거 잘못됐다고 직권으로 알아서 취소하는 거, 잘못된 거 바로잡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법적 근거 없어도 된다. 이거 늘 익숙하게 많이 나왔던 거잖아. 별도의 법적 근거 없더라도, 그지? 즉 하자가 있는 처분이라 경우라면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으면이 아니라 없더라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응? 이거 쉬웠어. 이거 3번은 이 문제가 쉬운 거야. 3번 정답 명확히 틀렸고. 그 다음에 키워드 세무조사. 우리가 학문적으로 하면 행정조사야. 응? 세무조사, 행정조사가 두 번째 끝에 부정한 목적. 부정한 목적에서. 응? 실제 사건이 무슨 세무서장이나 무슨 세무공무원인데 자기 친구 도와주려고. 응? 그 자기 친구하고 막 다툼 있는 그 업자 괜히 막 세무조사하고 막 괴롭히는 거야. 자기 친구한테 이렇게 이익이 되게 하려고 막 괴롭히는 거야. 경쟁업자를. 응? 이런 부정한 목적을 위해서 권한을 행사했다면 그러면 이 세무조사는 위법한 세무조사고, 그래서 넷째 줄 끝에 이러한 세무조사 이거로 위법한 세무조사에 의해서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세금 부과한 조치 역시 위법이 된다. 응? 이것도 익숙한 판례죠. 그래서 결국 마지막 줄에 위법한 세무조사에 수집된 과세 자료를 기초로 세금 부과한 처분 역시 위법이다. 이걸 독수독과론이라고 합니다. 응? 독이 있는 나무에서 열린 열매 역시 독이 있다. 이런 논리거든. 어쨌든 그 말은 형사법에서 쓰는 게 넘어가고. 자,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문제 4번. 신뢰보호의 원칙. 원래 우리 국가직도 신뢰보호 원칙부터 나왔는데, 그지? 신뢰보호 원칙 틀린 거. 자, 1번. 공적 견해 표명했대, 행정기관이. 허가해주겠다 이랬다가도 공적 견해 표명한 거에 반하는 처분을, 자, 공적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은 국민한테 허가해준다고 약속했다가 허가 못 내줘 하고 다시 보면 언제나 위법이냐? 그렇진 않다. 상대방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는 약속한 대로 허가를 내주는 게 맞는 거지만, 허가를 내주게 되면 공익에 큰 지장을 가져온다. 이 개인의 신뢰 보호할 필요보다 공익이 더 중요하다면 약속 안 지킬 수도 있다는 거지. 응?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공적인 견해 표명을 했지만 그것대로 안 해줄 필요성이, 공익적 필요성이 더 크다면 안 해주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신뢰보호 원칙의 마음으로 안 본다. 그런 얘기죠. 응? 자, 1번호. 그 다음에 2번은 뭐야? 첫째 줄에 보니까 질의회신. 그러니까 상대방 국민이 여기 보면 세무서에다가 세무서장한테 뭔가 질문을 하고 또 세무서에 답변하고, 이게 질의회신한 거지. 질문 답변하고 했는데 거기에 질문 답변이긴 한데 그냥 일반론적인 뭐에 대해 세금 법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응? 그냥 일반론적인 질문이 와서 그냥 일반론적인 얘기를 해준 거지. 당신 어디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 얼마의 세금을 어떻게 부과, 이런 구체적인 행정 권한 행사와 관련된 게 아니라면 그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응? 그래서 2번도 뭐야? 5가 돼요. 응? 구체적인 권한 행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응? 단지 두 번째 줄에 보면 중요한 사실관계와 법적인 쟁점을 제대로 드러내지 아니한 채 그냥 단순히 그냥 일반론적인 질문을 해온 거에 따라 답변한 것이라면 그는 어떤 신뢰가 부여되는 어떤 공적 견해 표명을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런 거예요. 2번 맞고. 3번 익숙하지 않아? 폐기물 처리 사업 허가받기 전에 사업 계획서 냈고 적정하다고 통보 받았어. 그래서 돈을 많이 투자해서 시설을 다 갖춘 다음에 허가를 정식으로 이제 신청했는데, 그럼 원칙적으로 허가를 내줘야 되는 게 맞는데 청소업자가 난립될 우려가 있다는 이상한 이유를 들어서 거부한 건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고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나. 뒤늦게 그런 이유로 거부할 만해서 얻는 공익보다 상대방이 있게 되는 불이익도 워낙 커서 비례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거. 이건 우리가 문제 풀면서도 여러 번 나왔었어. 응? 그래서 3번 이게 정답이야. 응? 마지막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
위반된다. 응?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3번 정답. 자, 4번은 뭔 뜻이냐면 읽어보자. 법원이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따라서 하는 과태료 재판은 행정소송하고 다른 거예요. 과태료 재판은 왜 다르냐? 여러분 봐.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 행정기관에 과태료 부과했어. 상대방 과태료 부과 처분 승복 못해. 그러면 이거 행정소송 가나? 과태료 부과 처분이 위법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은 행정소송 제기 못해요. 법이 다른 절차를 정해놨어. 그래서 상대방이 자기한테 과태료 부과한 게 위법이라 생각들면 60일 안에 행정청에다 이의 제기할. 그러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은 없어져. 그리고 법원이 그러면 과태료 부과할지 말지에 대해서 법원이 결정을 하고 법원에 넘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 법원이 과태료 부과할지 말지를 법원이 재판을 통해서 처음으로 결정 내리는 거예요. 응? 아직 상대방한테 과태료 부과 납부 의무도 없어. 아직 법원이 심사해서 이제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려야 이제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거지. 응? 그러니까 무슨 신뢰보호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즉 이런 논리가 아니라고. 행정기관이 과태료 부과한 것에 대해서 이거 위법이니까 심사해서 취소해라. 이게 행정소송이잖아. 그 취소할지 말지 심사하는 게. 이게 아니라고. 과태료 재판은. 행정적인 과태료 부과 처분한 건 이의제기로 없어진 거고, 상대방은 이제 아무 의무도 없어. 납부 의무도 없는 상태야. 과태료 부과도 없는 상태. 이제 법원으로 넘겨주면 과태료 재판은 법원이 이제 검사 얘기 듣고 이 사람이 위반한 사실이 뭐뭐 있다 없다 이런 주장 듣고 또 상대방 얘기도 듣고 과태료를 부과할 건지 말 건지를 법원이 이제 최초로 결정하는 거예요. 다시. 그런 재판이 과태료 재판이라 뭐 신뢰보호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응? 과태료 부과 자체가 없는데 뭐. 응? 자, 그래서 요거는 또 야 그동안에 안 나오던 거야. 거의 안 나오던 건데 이걸 판결문에서 써 있는 건데 신뢰보호 여부가 위반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다 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응? 그런데 이거 봐. 객관식 문제에서 4개 지문을 다 알아서 푸는 게 아니야. 이 중에 익숙한 판례들이 많아. 3번은 여러 번 다른 거고 이렇게 늘 나오던 걸 가지고 틀리게 만들었으니까 이거 다른 거 몰라도 이거는 정확히 알고 있었어야 돼. 이거 답을 찍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응? 자, 그 다음에 4번 법치행정 원리 또 물어봤네. 이 전체 보니까 앞쪽에서 주로 냈어. 뒤에 소송은 딱 한 문제 냈더라고. 일반적인 출제 경우는 또 달라. 국가직, 지방직은 소송이 3-4문제는 나오는데 딱 한 문제 냈더라고, 소송. 응? 자, 5번 법치행정 원리 틀린 거. 야, 1번 어때? 국회가 법률로 꼭 정해야 할 사항은 두 번째 줄. 국민의 기본권이나 국민의 기본적 의무와 관련된 중요성이 클수록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되는 사항이 된다. 응? 그러니까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 의무와 관련돼서 중요한 사항일수록 국회가 법률로 정해놔야 될 필요성이 커진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응? 1번 이것도 판례고, 야 싸그리다 판례야. 응? 2번은 뭐야? 자, 국가가 계약을 맺는 것의 본질적인 내용은 개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다. 응?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가가 맺는 계약의 많은 부분이 사법상 계약으로 됩니다. 자, 그래서 셋째 줄까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응? 그래서 우리 행정 관련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이 정한 사법, 민법이 정한 계약에 관한 규정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국가가 행하는 모든 작용은 법에 어긋나면 안 됩니다. 응? 국가가 행하는 모든 행정작용은 법에 어긋나면 안 되니까 우리가 국가가 계약 맺는 거에 관해서 법에서 문서로 계약 맺어라, 뭐 해라, 절차 거쳐라 이렇게 있으면 그거 거치고 계약 맺어야 돼요. 국가가 맺는 사법상 계약일지라도 법이 정한 형식과 절차를 지켜야 되고 안 지키고 계약 맺으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두 줄. 국가와 사인 간의 계약도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거 안 거치고 하면 법률 우위 원칙 위반으로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 때문에 틀렸습니다. 응?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국가가 행하는 모든 행정작용은 다 법에 어긋나면 안 되는 거다. 응? 법이 정한 게 있으면 그거 지켜서 해야지. 응? 자, 2번 답. 3번은 이거 지난번에 가까운 시점에 풀어봤지.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서 월급 주는 보좌 인력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다. 그건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할 사항이다. 응? 법률 요구사항이다. 3번 오. 그 다음에 4번. 우리가 보통은 이런 거 있지. 그 국가가 일방적으로 세금 부과해서 납부하잖아. 많은 세금이. 그런 건 당연히 국가가 세금을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세금 내야 될 의무를 부과하고 강제로 증가. 이건 당연히 법률로 정해야 되는 거고. 여기 보면 이제 국민이 납세 의무자인 국민이 스스로 이제 자기 1년 동안 소득 얼마 벌었어요. 스스로 신고하고 세금 스스로 납부해야 될 그런 경우라도 어떻게 돼? 네. 여기 보면 그래서 납세 의무자인 국민에게 세금을 납부할 의무뿐만 아니라 국민 스스로가 자기가 세금 이런 거 다 계산해 가지고 신고해야 될 의무까지 부과. 더더욱 법률로 정해야 된다. 응? 이것도 법률로. 그리고 그런 경우 신고 의무를 이행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주어지는지를 법률로 정해야 할 사항이다. 응?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요. 자, 정답은 2번이었고요. 문제 6번.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행정입법. 네. 자, 이거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1번이 답이 됐네. 응? 자, 1번을 보니까 첫째 줄.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응? 법률로부터 이런 거 정해라. 위임이 없으면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새로운 내용을 변경, 보충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는 없다. 이건 당연한 거잖아.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 사항 새로운 걸 행정기관이 멋대로 정할 수는 없잖아. 그건 법률로부터 정해라. 위임을 받았을 때만 정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이 말의 골자는 행정기관이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어떤 새로운 내용을 정하려면 법률로부터 위임을 받아야 되는데 다만 그 상위 법률에 위임하는 근거 규정이 없이 만들어 놓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라도 그것이 국민의 권리 의무에 어느 상위법에도 없는 새로운 권리 의무를 새로 막 정해놓았다니 그런 게 아니라 상위법을 해석을 해보니까 이런 것도 행정기관에게 더 보충해서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이 주어진 거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정할 수 있다고 보는 거야. 뭐가 없어도 상위 법률의 위임의 근거가 없어도 상위법의 그 해석상 정할 수 있는 내용을 정한 거다라고 하면 근거가 없어도 정할 수 있다고 봐요. 그 판례 있었지도 다. 그래서 마지막 넷째 줄에 모법 즉 상위 법률에 이런 거 정해라 하고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당연하게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렵게 만들어낸 거야. 즉 첫째 줄 끝에 법률의 위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한다든지 또는 법률이 정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 없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상위법의 해석상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그런 사항을 정해놓은 정도에 불과하다면 굳이 위임의 근거까지는 없습니다. 이게 이 앞에 거는 맞는데 뒤에 거하고 직접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이에 뭔가 이게 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정한 내용이 상위법 해석상 가능한 것을 정한 데 불과하다는 데지. 또는 상위법으로 법률에서 정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걸 조금 더 상세하게 보충해서 더 정해놓은 데 불과하다. 이런 거는 위임 근거까지는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명확한 위임 근거는 없어도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본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거든.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중간을 떼버리고 연결을 해버려가지고 어쨌든 X가 됐습니다. 그 넷째 줄, 다섯째 줄이 X. 그 다음에
2번은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입법 부작위. 행정기관이 법을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안 만들면 그는 입법 부작위로서 위법한 것이 되고, 그로 인해 피해받은 국민은 국가배상법 요건이 갖춰지면 배상받을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군 법무관 보수. 응? 그래서 법률에서 군 법무관 보수에 대해서 세부상을 정해라 했는데 안 정했어요. 그래서 국가배상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어요. 입법 부작위. 그래서 읽어보면 법률에서 군 법무관 보수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으로 정하라고 위임을 했다. 그럼 여기까지 보면 만들라고 법 제정 의무가 구체적으로 부여됐어요. 상위법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대통령령을 정하지 않고 있다면 이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 위법행위다. 즉 입법 부작위로서 위법행위가 되고 국가배상 청구 인정된다. 배상 판결 내려졌어요. 이건 맞고. 3번은 이거 뭐야? 위임명령 얘기하는 거지. 근데 위임명령인데 전에 상위 법률에 위임 근거 규정이 있어서 적법하게 만들어진 위임명령이라. 나중에 상위법에 근거 규정이 없어지면 그때부터 무효. 그때부터가 중요한 단어지. 옳게 나왔어요. 그때부터. 그 다음에 자 4번 보면 어떻게 돼? 법규성이 없는 내부 지침. 이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지? 행정규칙. 그러면 행정규칙은 국민하고 사이 효력이 없는 법이니까 행정규칙에 어긋나게 국민에게 처분이 행해졌더라도 그것만으로 위법이 되는 것도 아니고, 행정규칙에 맞게 했다 하는 것만 갖고 그게 적법이 되는 것도 아니고, 국민에게 행한 조치가 위법이냐 적법이냐는 국민하고의 효력이 있는 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4번 맞는 내용입니다. 응? 행정규칙 갖고는 위법 판단할 수가 없다. 응? 자, 정답은 1번. 1번 지문이 좀 어려웠어요.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제 7번. 개인정보 보호. 응? 8번은 정보 공개. 정보 공개, 개인정보 보호 다 냈어. 응? 보통은 하나만 내는데 일반적으로. 자, 개인정보법상 개인정보. 자, 1번의 키워드는 이런 걸 뭐라고 부르지? 응?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도 가명 처리해서 쉽게 여기 보면 별도의 원래 상태로 보관하는 추가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는 알아볼 수 없게 만든 정보. 이런 정보를 이름하여 가명 정보라고 그래요. 가명 정보도 보호해야 될 개인 정보에 포함되는 거로 명시되어 있어요. 응? 그래서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즉 이 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그래야 돼요.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즉 앞부분에 넷째 줄 앞머리까지 이렇게 알아볼 수 없게 된 정보, 요거를 네 글자로 표현하면 가명 정보야. 가명 처리된 정보, 가명 정보도 뭐라고?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 정보다. 응? 포함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1번이 X야. 아니구나. 옳은 거라서 1번 X. 자, 2번은 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어디에 설치돼 있죠? 응? 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그다음에 정보공개위원회 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돼 있어요. 따라서 대통령 직속기관 아니에요. 대통령 아니고 국무총리 소속기관. 대통령이 직접 지휘감독 안 받아요. 총리의 감독을 받는 거지. 그래서 대통령 아닙니다. 대통령 다 아니고 국무총리. 그 다음에 3번이 이게 법 규정 그대로예요. 자, 이거는 판례가 아니고 다 법 규정 낸 거야. 자, 3번은 여러분이 우리 개인이 자기 정보 보고 싶어. 자기 정보 어떻게 보유하고 있는지 보고 싶어. 그러면 자, 나한테 열람 신청을 하는데 어떻게 열람 신청할 수 있냐면 그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직접 보여달라고 열람 신청을 하든가, 아니면 아까 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서 열람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째 줄에 개인정보에 대한 연락, 둘째 줄 해당 공공기관에 직접 요청하든가 아니면 셋째 줄 끝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규정 그대로예요. 3번이 정답. 4번은 원래 4번의 넷째 줄 끝에 가면 우리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을 비롯해서 뭐 민간 기업이건 개인이건 우리 개인들 정보를 수집했잖아. 그 수집한 정보를 다른 제3자에게 제공해도 되느냐? 원칙적으로 안 돼요. 원래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 그리고 그 본인의 동의를 별도 동의를 받아야만 3자에 제공할 수 있는 게 원칙이야. 그런데 이제 여기 봐.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당초의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안에서 그 정보 주체인 개인에게 불이익이 생기는지 여부나 암호화해서 안전성 확보를 제대로 필요한 조치를 했다면, 그런 조치를 다 했다면 정보 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예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부 등을 고려하더라도 동의 없이는 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여기가 틀린 거야. 이런 걸 고려해서 그런 거에 문제가 없으면 암호화도 철저하게 해서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게 암호화를 철저히 하고 뭐 등등. 그리고 이거 3자에게 제공해도 본인에게 크게 뭐 문제될 게 없고 뭐 이런 거 고려한다면 그런 정보는 본인의 동의 없이도 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라고 예외 조항이 있는 거야. 그걸 틀리게 만든 거야. 그래서 X. 정답 3번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8번은 정보 공개를 약간 준 사례형으로 만든 것 같아. 자, 신문사 기자 갑은 A, C가 보유하고 있던 시의원 을과 관련된 정보를 사본 교보, 그러니까 복사해달라는 방법으로 공개 청구를 했대. 이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어떻게 했어? 개인이 자기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게 아니라 타인, 제3자에 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고, 그리고 딱 공개 원하는 방법도 지정을 했지. 사본, 사본으로 공개해달라고, 그지? 자, 이런 게 딱 눈에 띄게 돼. 자, 그렇다면 1번.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 행정기관은, 공공기관은 마음대로 공개 방법을 선택할 권한이 없어요. 자, 그래서 원칙 A광역시는 사본교부, 이게 사본교부 방법이 청구한 방법 아니야? 이 방법이 아닌 뭐 열람시켜주는 방법, 원래 청구인이 청구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왜 원칙적으로 한 말을 붙였냐면 이거 사본을 주려면 뭐 복사 같은 걸 해야 되잖아. 그러면 그 원본이 막 변질되고 훼손될 우려가 크다든지 그럴 때는 예외. 그럴 때를 제외하고는 신청대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1번 O. 2번은 을은 뭐야? 제3자지. 자, 우리 생각해보면 공공기관은 누구로부터 제3자에 관한 정보 공개 청구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 제3자한테 지체 없이 알려줘야 돼요. 알려주고 필요하면 제3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그죠? 근데 그러면 제3자는 자기에 관한 정보를 누군가가 공개 청구했다는 사실을 이제 통보를 받게 되니까 자기 정보가 공개되는 걸 원치 않으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신청할 수 있죠. 근데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신청이 있다 그래도 공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공개하기로 결정하면 또 3자한테 공개하기로 결정 났다고 또 알려주게 돼 있어요. 그럼 또 그 통지를 받은 제3자는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는데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열받으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싸우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제3자가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C는 공개를 하면 안 돼요? 공개 요청할 수 있어요. 벌써 틀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공개했더라도 그것만 갖고 공개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은 아니니까 배상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앞머리만 잘 보면 되는 거야. 비공개 요청이 있더라도 공개할 수 있는 겁니다. 벌써 틀렸고. 3번은
제3자인 을의 의견을 듣고 공개를 거부했다면, 응? 그럼 무죄는 누가 되는 거야? 신청한 갑이 문제가 삼겠지? 그러면 갑과 을 사이에 아무런 법적 이해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갑은 거부에 대해서 소송으로 다투요. 이게 맞는 거야. 응? 갑은 뭘 침해받았어? 정보 공개 청구권이라는 구체적인 권리를 침해받은 거야 이미. 그런데 그것만으로 소송 제기 자격이 주어집니다. 응? 3번이 정답. 야, 그러니까 3번이 뒤지게 답이 많네? 그렇지 않나? 3번, 7번도 3번. 자, 그 다음에 4번은 A광역시가 법이 정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대. 응? 비공개 결정이 키워드지? 그러면 A광역시는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유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소송 중에 다른 사유를 추가 변경할 수 있다. 이거 어때? 응? 맞잖아. 중요한 단어가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만 추가 변경이 허용되는 거야. 동일성이 없는 사유는 추가 변경 허용되지 않잖아. 중요한 단어가 기본적 동일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기준 아니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만 추가 변경이 가능하다. 응? 틀린 거 2번. 그치? 상대적으로 뭐 쉬운 거였습니다. 2번 질문은. 자, 그 다음에 9번. 무슨 문제야? 또 행정입법. 행정입법을 또 두 문제나 냈어요. 보통 한 문제인데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법 만든 거에 대해서 소송, 뭐 헌법재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야, 1번 조례가 집행행위 없어도 뭐 물어봐? 처분에 해당한다. 맞죠? 그냥 글자 한 글자도 안 틀 그대로 하잖아. 판결문 갖다 쓰는 거니까. 1번 O. 2번은 자, 첫째 줄 행정기관이 뭐한대? 법을 제정하지 않는 행위. 자, 추상적인 성격을 갖는 법을 제정하지 않는 행위. 이게 핵심이야. 이거 달리 말하면 입법 부작위. 행정기관이 법을 안 만들고 있다. 그래서 나 권리 침해당했다. 이거 바로 소송 대상이 돼, 안 돼? 뭐 되겠냐. 자, 행정입법 부작위. 그러면 논리가 반대로 행정기관이 어떤 추상적인 법을 만들었어. 그 법 자체를 갖고 소송으로 다툴 수 있어? 우리나라? 안 되지. 일반 추상적인 법 그 자체로 공무원들이 집행 안 했는데 일반 추상적인 법 그 자체만으로 개인의 권리에 직접 영향이 변동이 생기는 건 없으니까 일반 추상적인 법 만들어 놓은 거 그 자체를 갖고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없어요. 반대로 일반 추상적인 법을 안 만들고 있다 그래도 그 자체만으로는 개인의 권리에 변동이 없다. 그 자체를 갖고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어. 그래서 행정입법 부작위. 자, 세 가지 우리나라에서 구제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행정소송. 행정소송 중에 우리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라는 거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느냐? 소송할 수 있느냐? 이거 안 돼. 소송 대상이 안 돼. 그 다음에 근데 아까 말했듯이 뭐 행정기관이 법을 만들려고 구체적인 의무가 있는데 안 만들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안 만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은 국민이 있다면 아까 뭐야?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한 입법 부작위 손해배상은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국가배상 책임은 이거는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 이거 아까 나왔잖아. 군 법무관 보수 사건 그것도 있는 거고. 세 번째, 만약에 행정기관이 법을 안 만드는 것 자체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경우라면 그때는 헌법재판소에다가 기본권 침해를 구제받기 위한 헌법소원 청구도 가능하다. 응? 이거 둘은 되고 이게 안 된다고 소송이 안 된다고 소송 이거 다 공부한 거잖아. 그건 그거 물어본 거야. 첫째 줄 2번 행정기관이 행정입법을 안 만들고 있는 거. 응? 그러면 뭐야? 마지막 줄에
항고소 소송 대상이 된다? 부작위 위반 소송 대상이 된다? 안 된다. 그 자체만 가지고는 개인의 권리임에 아직 직접 어떤 변동 시키는 효과가 안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둘째 줄, 뭐 법률이 시행되지 못하게 돼서 행정입법을 통해 구체화되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이거 다 거짓말 만들어낸 거야. 이런 거에 현혹되면 안 되지. 키워드를 찾아야 돼. 지금 첫째 줄, 행정기관이 행정입법을 안 하고 있다. 이거 소송 대상 안 된다. 이게 무슨 이거야 이거. 중간에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 따라서 틀린 거니까 답이 2번이 됐습니다. 3번은 자, 이것도 있지. 첫째 줄. 어떤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처분에 해당한다. 대표적인 예가 뭐라 그랬어? 지난 시간에도 했었는데 불문 경고 조치. 불문 경고 조치. 자, 3번은 4번은 야, 문장이 있는데 이 4번 같은 걸 뭐라고 했지? 상위법에서 어떤 행정기관에게 상위법 내용의 구체사항을 정하도록 권한을 부여하여 특정 행정기관이 고시니 훈령이니 이런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정해놨대. 이런 걸 뭐라고 부르지? 우리가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이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은 자,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세부 내용을 정해라. 권한 받았어. 근데 만들어 놓기는 고시 훈령 같은 행정규칙 형식으로 정해놨어. 그렇더라도 이거 원칙대로 그 상위법이 정하라는 범위 내에서 제대로 정해놓으면 그 상위법과 결합이 돼서 국민에게 효력받는 법규명령이 되잖아. 그걸 우리가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제정되어 있다면 상위법과 결합되어 국민의 효력 있는 법이 되는데 결정적으로 여기 뭐가 왔어? 실제 그때 위임 범위를 벗어났대. 그럼 이건 국민의 효력 있는 법이 될 수가 없다가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 결론. 그런 국민에게 효력받는 법규명령으로서는 인정될 수 없다. 응? 오. 다 배운 거 이거.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정답 2번이었고 그 다음에 10번 사인의 군법행위 뭐 신고. 응? 1번 아이고 이제 주민등록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응? 오. 그 다음에 2번 무슨 요양기관 폐업 신고? 여러분 폐업 신고 나 폐업했다고 신고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단순히 행정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의미만 있어요. 폐업 신고 수리 안 해준다고 내가 장사 못하는 거 해야 되나? 폐업한 건데 폐업했다는 사실 자체만 신고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가축이 있는데 병이 들었어요. 신고. 뭐 신고 받아줘야만 수리를 해줘야만 이게 신고 뭐 의미가 있는 거야? 그냥 일정한 정보를 알리는 것뿐입니다. 응? 이런 거는 이제 일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의미만 있는 내용적으로 보면 신고로서 이거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예요. 폐업 사실을 신고하는 거. 응? 자, 폐업 신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응? 근데 여러분 배웠잖아. 이게 어려운 게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는 신고된 거로 신고의 효과가 인정되려면 뭐야? 요건을 갖춘 신고를 하는 거지. 요건 갖춘 신고서가 행정처에 제출되면 이제 신고 의무 끝난 거잖아. 중요한 건 요건을 갖춘 신고서가 제출돼야지. 근데 요건을 못 갖춘 신고서가 제출. 근데 행정기관은 여기 표현은 수리를 따래. 이게 말 자체 수리가 아니고 표현은 수리라도 사실은 그냥 받은 거야, 접수. 응? 근데 요건을 못 갖춘 신고라면 아무리 행정기관이 뭐 수리를 해줬네 하더라도 신고된 거로 인정이 안 돼요. 자, 논리 정리. 자, 폐업 신고, 응?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 뭐가 중요하다? 요건을 갖춘 신고서 제출이 중요하다. 그런데 두 번째 끝에 보면 신고 위조 등의 신고서 위조 뭐 이런 거 있다면 이거는 부적법한 신고지.
부적법한 신고가 있었다면 설령 행정기관이 뭐 수리를 해줬다 치더라도 원래 수리가 필요 없는 건데 수리를 해줬다 치더라도 신고의 효력은 안 생기는 겁니다. 응? 그래서 2번 X 2번이 답이에요. 자 3번은 무슨 단어가 나오지? 자 거기 보니까 정신과 의원 개설 신고입니다. 의원 개설 신고. 응? 동네에서 무슨 병원 개업한다고 신고하는 거야. 시군구청장 등에 이런 걸 우리가 다 묶어서 뭐 여기는 정신과원 정신과원 무슨 뭐 치과원 뭐 다 들어가지. 한의원. 응? 의원 개설 신고 있고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응? 그래서 이거 뭐야? 요건 갖춘 신고서만 제출하면 신고 의무 끝. 그리고 신고 필증 교부가 필요도 없어. 신고 필증 안 줘도 신고 요건 갖춘 신고서 제출하면 신고 끝난 거야. 그런데 또 여기 보면 의료법 시행규 중에서 이렇게 신고가 된 자한테 신고 필증을 주도록 돼 있대. 안 줘도 아무 상관없어. 네, 하여튼 그러면 요건 갖춰서 의원개설 신고서를 제출하면 행정청은 뭐 여기 수리라는 표현을 쓰지만 수리하여 신고 필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문제는 없고. 근데 뭐야? 법이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응? 사실은 이게 우리 대법원 판례가 두 개가 있어요. 먼저 나온 우리가 주로 앞에서 먼저 나온 판례를 공부하는데 이건 나중에 나온 판례고 먼저 나온 판례는 의원 개설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는 입장에서 이제 판결한 거야. 그래서 신고 필증 교부가 없어도 신고의 효력에는 아무 영향이 없고 법에 따르면 요건을 갖춘 신고서만 제출하면 신고 끝난 거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라고 판결한 거야. 근데 그 이후에 또 하나 판결이 이 3번인데 요건을 갖춰서 신고라면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수리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신고필증 여기서 신고필증을 안 줘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 이 문장에서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처럼 보는 듯한 그 판결을 낸 거야. 그래서 끝에 가면 법이 정한 요건도 아닌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하면 안 된다 이런 거였거든. 그래서 이 판례는 나중에 나온 판례로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처럼 이렇게 본 듯한 판례야. 그래서 약간 이게 논란이 있어요. 응? 그래가지고 작년 문제인가 그 군무원 시험에서 이 신고에 대해서 이 의원 개설 신고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는데 그 논란이 좀 일어났어요. 응? 그래서 이게 앞에 판례를 기준으로 답을 해야 되냐, 나중에 나온 판례를 기준으로. 앞에 먼저 나온 판례 기준하면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가 풀면 되는데 뒤에 나온 이 판례로 하면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고 또 풀어야 되니까 혼란스러운 상황이 돼 있어요 지금. 응? 하여튼 그런 건데 그냥 전체적인 문구상으로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냥 넘어가도. 그 다음에 4번은 무슨 말이야? 가설 건축물을 존치기간 연장하려는 건축주 등이 뭐야? 그 연장하고 싶어서 관련 서류를 갖추어서 행정청에 연장 신고, 연장 신고를 한 때는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수리를 해줘야 되고 법이 정한 요건 이외에 들어 수리를 거부해. 그러니까 수리를 요하는 신고사항도 원칙적으로 뭐야? 요건 갖춰서 신고서를 내면 수리를 해줘야 되는 거지. 법에도 없는 이유를 들어 수리 거부하는 건 안 된다. 3번하고 4번하고 논리가 같은 거예요. 당연한 이시죠. 법에도 없는 이유를 들어 마음대로 행정기관의 멋대로 거부하는 건 안 된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 할지라도. 4번 같은 거는 이건 당연히 수리를 요하는 신고입니다. 연장 신고. 연장 신고서 내면 당연히 연장된 건 아니거든. 행정위원회 심사 후 연장 여부를 결정을 해줘야지. 그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수리를 요하는 신고고 법에도 없는 이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는 거다. 정답은 2번. 2번. 그 다음에 아니야 옳지 않은 거 그죠? 2번. 자 11번 행정계획 나왔어. 행정계획. 행정계획 틀린 거 1번 문제 없지. 행정기관은 계획 짤 때 폭넓은 재량을 갖는다는 거죠. 이른바 계획 재량. 문제 없고. 2번은 행정기관이 계획을 짤 때 이익 형량을 세 가지 우리 대본해야지. 이 계획으로 이익 받는 자, 불이익 받는 자, 뭐 공익, 사익 막 이런 거 관련된 모든 이익을 다 조사해서 균형 있게 다 조사해서 이익을 비교 형량해야 되고 또 어떻게 된다.
뭐 중요한 이익을 누락시켰다든지, 또 아니면 다 누락시키지 않고 다 조사에 균형 있게 반영 계획 속의 내용 속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이게 중요한 이익은 과소 반영하고 안 중요한 이익은 과대 반영하는 등 이렇게 정당성, 비례성을 결여하면 그 계획은 위법이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우리가 형량 하자가 있다 그러고, 그래서 뭐 그런 나오지, 뭐 형량 혜택, 형량 흠결, 오형량 이런 얘기도 하고, 그지? 그렇다면 그 중에 판결 문제에 짧게 끊어냈어. 행정위원이 계획을 짤 때 이익 형량을 전혀 안 하고 했다든지, 중요한 이익을 누락시켰다든지 등등 이렇게 되면 계획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 또는 형량 하자가 있는 계획으로서 위법, 이렇게 돼요. 어쨌든 위법이 된다는 거야. 문제 없고. 자, 3번의 키워드는 뭐야? 계획의 이름. 도시 기본 계획의 국민에 대해서 효력 갖는 계획이냐 이거지. 즉 처분에 해당하냐? 아니다. 기본자, 종합자 이런 명칭이 들어가는 계획은 이제 다른 구체적 계획자는 지침 역할만 할 뿐이지 그 계획 자체가 국민의 권리금에 직접 효력 갖는 건 없다. 도시 기본 계획이 키워드예요. 우리가 이제 도시 기본 계획이 있고 도시 관리 계획이 있잖아. 도시 관리 계획은 국민에게 직접 효력 갖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진 계획. 도시 기본 계획은 아니다. 도시 기본 계획은 단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개발 계획으로서 국민에 대해서도 직접 구속력이 없고 행정청에 대해서도 직접 구속력이 없어요. 국민과 행정청 모두에게 직접적 구속력이 없다는 게 판결이에요. 말하자면 지침 역할. 이걸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참고해서 계획을 세우라, 세부 계획을 세우라 하는 지침 역할은 하지만 거기에 반드시 따라야 될 구속하는 힘까지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청에 대해서 직접적 구속력을 안 가진다. 맞습니다. 물론 국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3번 문제. 4번. 그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땅이 있는데 거기다가 묘지, 화장장 시설물 설치하기로 하는 도시계획 결정은 위법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 개발 제한 구역에는 이게 할 수 없게 돼 있는 건가 봐. 그거를 하도록 계획으로 세웠다면 그 계획은 위법이다. 이건 나도 이건 처음 보는 판례야. 네, 맞다고 보시면 돼요. 자, 아니. 4번이 답인데 그러면 1번, 2번, 3번이 아무 문제가 없어. 4번에 보면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지에 묘지공원 하장장 시설물을 설치하기로 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위법하다. 결론은 이걸 틀린 거로 볼 수밖에 없어. 1번, 2번, 3번이 너무나 틀린 게 없어. 4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위법하지 않다라고 판결을 내렸나 봐. 4번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개발제한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에 묘지, 공원, 화장장 시설 설치할 수 있는 건가 봐. 그 외에 뭐 많이 들어서더라? 요새 보면 사회복지시설로 많이 들어서 있어. 개발 제한 구역에. 우리 동네도 있어. 저기 수락산 밑으로 거기가 다 개발 제한 구역인데 산 밑에 거기에 보면 요양원들 엄청 많이 들어와 있어. 그런 거 이제 그게 허용되는 거야. 엄청 많이 들어와 있다고. 그러니까 개발 제한 구역이지만 건물 다 들어차 있어. 원래 개발 구역 지정 목적이 좀 안 맞는 것 같아. 개발 못했는데 그런 식으로는 들어와가지고 나중에 되면 다 개발된 거지 뭐 이미 건물 다 들어차 있고. 자, 4번. 그다음에 12번. 11번 같은 거는 나 문제 4번 지문 이렇게 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일반적인 계획의 논리를 갖고 얘기한 게 아니라서 4번 지문은 좀 마음에 안 들어. 출제가. 자, 12번. 행정벌. 틀린 거 올라라. 행정벌. 이것도 좀 어렵게 낸 것 같은데. 자, 우선 제일 쉬운 거 4번 어때? 하나 행위가 둘 이상의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위반 행위에 대해서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 하나만 부과한다. 어때? 맞아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규정 그대로요. 가장 액수 큰 거 하나만 부과한다. 응? 가장 중한 5. 그 다음에 자 3번 공부하면 3번은 자 거기에 보면 경찰서장이 통고처분했대. 경찰서장이 통고처분 그러니까 이제 재판에 넘기는 것 대신에 뭐야 너 벌금 대신에 벌금에 상당한 돈 얼마 내고 끝내자 하고 이제 통고처분 돈 부과한 거지. 그러면 네, 그 상대방이 통고처분 이행 안 할 그 납부기한 지나도록 안 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고 통고처분을 한 이상 검사가 얘 이거 재판에 넘겨서 처벌해야 될 텐데 그래서 검사가 지멋대로 기소 공소제기 못해요. 응? 그래서 납부기한이 끝나기 전까지는 검사는 기소를 할 수가 없어요. 공소제기할 수 없다가 와야 돼. 이따라 그래서 3번이 답이네요. 응? 기소제기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야 이것도 새로운 판례. 이거 근데 한번 다른 것 같은데. 자, 우선 저기 지방국세청장 일단 뭐 했대요? 하여튼 뭐 세법 위반한 자 적발해가지고 고발을 했대요. 일단 고발을 했죠. 고발을 한 이유면 이제 고발로 다 어디로 넘긴 거야? 검찰에다가 다 넘겨버린 거예요. 이제 지방국세청장이 그 위반자 벌 줄 수 있는 거에 관한 모든 권한을 검찰로 다 넘긴 거예요. 고발 들어간 뒤에는 지방국세청장은 이제 통고처분할 권한 없어요. 따라서 두 번째 줄에 고발을 해놓고도 통고처분을 또 했대. 지방은 이 통고처분은 무효야 무효. 둘째 줄에 고발을 하고 난 후에 다시 통고처분한 건 무효. 그러면 상대방은 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통고처분된 금액 낼 의무 없는 거예요. 무효니까. 근데 상대방은 냈대요. 통고처분 받고 그 돈을 냈는데 또 고발이 들어갔으니까 검사가 재판에 넘겨가지고 이게 뭐 벌금 형기로 또 형사처벌이 또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는 통고처분 받고 냈는데 그럼 모든 처벌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냐. 근데 또 재판해가지고 벌금을 또 부과하면 이중처벌이다 이러고 주장을 했다는 거야. 근데 이중처벌 아니래. 이게 최종 결론이야 판례. 응? 왜 아니냐? 거기 아까 두 번째 줄에 고발을 해놓고도 통고처분할 수 없는 건데 통고처분을 했다면 통고처분은 무효고 그럼 상대방은 안 내도 되는 돈을 낸 거고 결국 상대방은 결과적으로 보면 통고처분을 이행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상대방한테 나중에 벌금이 부여됐다 하더라도 그거는 딱 처벌은 벌금 하나만 나온 거야. 응? 그러니까 이중처벌이라고 볼 수가 없다. 원래 제대로 통고처분을 받고 그 다음에 그 금액을 납부하면 그거는 이제 일종의 벌을 이미 한번 받은 거로 간주를 하거든. 그래서 또다시 같은 이유로 뭐 벌금이니 징역형 이거 부과 못해요. 그렇게 하면 이중처벌이 되는 말이야. 근데 원래 이 두 번째 줄에 있는 통고처분 자체가 무효고 상대방은 결국 통고처분이라고 있기는 있지만 실제 법적으로는 통고처분이 행해진 게 없는 거야. 그리고 상대방이 냈다 하더라도 통고처분을 이행한 거로 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셋째 줄 이러한 통고처분은 고발이 되고 났기 때문에 고발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통고처분할 권한이 없어졌어요. 이제 그 이후에 한 거라서 효력이 없고 즉 무효고 따라서 위반자가 이 통고처분을 이행했더라도 그거는 말하자면 한번 처벌받은 거로 인정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따라서 이후에 이제 검사가 재판에 넘겨서 벌금형을 또 받게 했더라도 이거는 일사부재리 원칙, 즉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위반 사건을 이중으로 처벌하는 그런 게 아니다 하는 말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2번. 그 다음에 1번은
자,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무슨 사무를 처리했대요? 자치사무. 응? 자, 자치사무는 누구의 사무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입니다. 응? 그러면 이 논리와 똑같이 회사의 직원이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다가 위반행위. 근데 법에 보면 위반행위란 직원뿐만 아니라 행위자뿐만 아니라 회사도 함께 처벌한다. 양벌 규정이 있다면 둘 다 처벌되거든.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를 소속 공무원이 처리하다가 위반행위라면 위반행위한 공무원도 처벌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도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됩니다. 벌금형 부과받아요. 지자체도. 응? 그래서 5. 지자체도 처벌 대상이 되는 법인에 여기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단어가 어디야? 자치사무. 응? 그래서 실제 사건이 뭐 있었어? 지방자치단체 소속 운전직 공무원이 그 쓰레기 청소차에다가 쓰레기 너무 많이 싣고 도로 운행하다가 과적 운행으로 도로법에 위반으로 걸렸어. 그럼 위반행위한 공무원 처벌. 그 소속 지방자치단체도 처벌.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 반면에 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국가의 사무를 위임받아 위임 사무를 처리하다 위반행위했어? 그거는 지자체의 사무가 아니거든. 그 공무원은 국가의 사무를 처리하는 하급 기관의 지위에서 업무를 처리한 거예요. 그 사무 처리 효과는 국가에게로 돌아가는 거라 그 지자체는 상관이 없어요. 그 지자체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공무원이 속한 그래서 위임 사무라면 지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에요. 자치사무라서 처벌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응? 그렇지? 예, 그 사건도 다 책에 있지.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네. 3번이었어. 3번. 자, 그다음에 한 김에 쉴 타임을 놓쳤어. 예, 빨리 하자 이제. 자, 행정심판. 오늘 공부한 거다. 행정심판법. 응? 틀린 거. 1번 어때? 피청구인 잘못 지정했어요. 응? 나 피청구인 바꿀게요. 바꾸도록 결정 내려줄 수 있습니다. 응? 신청을 받아서도 또 알아서도 바꿔줄 수 있어요. 1번 5. 2번은 너무 쉽다 이거. 그죠?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응? 원처보다 불리한 판정 못 내린다고 아까도 공부했죠?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할 수 없다가 와야 돼요. 그죠? 아, 쉽다. 2번 정답. 그 다음에 3번도 오늘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에는 그 판정 진행하다가 이거 잘못된 법 같아. 그러면 관계행정기관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응? 문제 없고요. 4번은 첫째 줄. 원래 국민한테 이제 처분한 게 무슨 고시 또는 공고 방식으로 처분한 게 있는데 이 처분이 행정심판에서 취소 판정이 내려졌어. 그러면 그 행정청은 취소됐다는 걸 또 고시 공고 방식으로 알리도록 돼 있어요. 응? 취소받았다는 걸 고시 공고 방식으로 알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4번 5. 정답은 2번 쉬웠고 14번. 행정행위 틀린 거 올라라. 이번 소방지은 행정행위 문제가 엄청 나왔어요. 행정행위 틀린 거 1번. 자, 세 줄 만나보세요. 재량에 의한 행정처분이 위법이다. 그러면 위법이라는 점 증명되면 누가 상대방 국민이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 국민이 유리해지는 걸까요? 아니면 행정청이 유리해지는 걸까요?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국민이 유리해지는 거지. 유리해지는 측에서 주장하고 입증해야 됩니다. 즉 재량 처분이 위법이다라는 건 위법이니까 취소해달라고 소송 냈을 거 아니야. 그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국민이 위법이라는 점을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응? 5. 그 다음에 2번 둘째 줄 임의적 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 그지? 그럼 감경 사유에 해당되면 그걸 고려해서 행정청이 감경을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 재량으로 돼 있다는 거야. 그지? 아무리 재량으로 돼 있어도 두 번째 줄 감경 사유까지 있다는 걸 고려하고도 감경을 하지 않은 채 이 처분 기준으로 정한 최고 상한으로 처분한 경우는
이건 위법이라고 봐야 된다. 응? 일탈라면. 5. 3번은 자, 이거 아주 뭐 단 걸로 많이 나오는 건데, 응? 국민이 예를 들어서 허가해달라고 신청을 한 시점이 있대. 신청을 한 시점이 있대. 그런데 나중에 신청을 받고 행정기관이 어떻게 돼? 허가 처분을 할 것인지 결정을 내리는 시점이 있대. 시점이 다르다. 차이가 난단 말이야. 근데 이때 법이 안 바뀌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신청 당시에 법이 중간에 개정이 돼가지고 개정된 법이 시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행정기관은 이 개정된 법에 따라 허가할지를 결정해야 되냐, 아니면 국민이 신청했을 당시에 예전 법을 기준으로 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돼. 이런 문제가 있는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처는 어느 법? 개정된 법, 즉 처분 시에 시행 중인 법을 기준으로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는 게 대법원 판결이에요. 따라서 3번 맞아요? 응? 둘째 줄, 처분시법, 즉 개정된 법에 따라 허가를 결정해야 된다. 맞죠? 이게 틀리라면 신청시로 나온단 말이야. 응? 그래서 3번 맞고, 그러면 1, 2, 3번이 다 맞네? 그럼 4번이 답이 되겠네? 4번에 뭐가 틀렸어? 응? 자, 4번을 보면, 야, 학교법인의 임원이 무슨 돈을 부당하게 빼돌리고 막, 응? 엉뚱한 데 쓰고, 그지? 학교를 위해서, 학생과 학교를 위해서 쓰도록 정해져 있는 돈인데, 이걸 학교 재단, 응? 뭐로 빼돌려가지고 막 부당하게 사용해다 적발. 근데 거기다가 이제 임원들한테 시정 요구를 했어. 이거 빨리 바로 잡아놓으라 했는데도 안 들어먹어. 응? 안 들어먹으니까 임원 취임 승인했던 거 박탈, 즉 취소라고 표현한 게 철회야. 철회한 거. 아니 시정 요구를 내렸는데 그거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고 개선을 했다면 또 모를까?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자에게 취임 승인했던 거 박탈한 거 비례원칙에 위반되게 과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응? 그렇다면 어떻게 했어? 그래서 넷째 줄 보면 뭐야? 그 시정 요구 사항이 이행되지 않았다. 응? 하면 임원 승인 취소 처분은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응. 이거 맞는데, 그지? 자, 그러면 1번 가만있어 보자. 이거 1번 너무 당연한 얘기고, 이것은 다투는 자, 효력을 다투는 원고가 주장 입증해야 한다. 이건 당연한 얘기고, 3번도 원칙이 처분 시의 기준인 변경된 법의 기준과 법에 따라 주면 3번도 문제 없고, 4번은 부당 전출했고, 직무 때문에 시정 노력 학교법인이 이를 시정 노력했으나 결과적으로 시정 요구 대부분이 이행되지 아니했던 점을 고려하면 장관의 임원 승인 취소 처분은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볼 수가 없다. 4번도 전혀 문제가 없네. 결과적으로 2번이 답이 되겠다. 최종적으로는 2번. 자, 다시 보자. 행정청이 제재 처분 수준을 정하면서 양적을 정하면서 상대방에게 법이 정한 임의적 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 감경 사유까지는 고려했대. 이게 중요해. 그러니까 감경 사유가 있는데 감경 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감경해줄 사유가 있는데도 오인한 나머지 아까 읽은 오인한 나머지 감경을 전혀 안 한 채 부과했다면 위법. 근데 이건 감경 사유 있다는 거 다 알았어. 행정기관 알고 고려까지는 다 했어. 고려까지는 했는데 감경해줄 필요는 없겠다. 그러니까 사유까지 고려했다는 게 중요한 거야. 감경 사유가 있다는 걸 알고 법이 정한 감경 사유가 있다는 걸 알고 고려까지 다 해봤는데 결국은 감경을 안 해주는 최종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 이게 판결이야. 응? 그러니까 이 판결문에 이 중간에 부분이 이제 뭐야? 감경 사유를 전혀 고려 안 하거나 또는 뭐야? 감경 사유가 있는데도 감경 사유가 없다고 오인한 나머지 뭐 이렇게 나와서 하면 위법. 근데 이제 감경 사유까지 고려를 했다. 고려하고 감경을 하지 않은 조치는 그것 갖고는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2번이 정답. 예. 자, 그다음에 15번 옳은 거. 이거 뭐야? 인허가 의제.
응? 자, 여기 보면 주된 행위가 건축 허가. 건축 허가 내주면 다른 법이 정한 개발 행위 허가까지 내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야. 응? 그러면 이거 건축 허가 담당하는 기관은 건축 허가 요건도 갖췄는지, 그리고 다른 법이 정한 개발 행위 허가 요건도 다 갖췄는지 다 보고 둘 다 갖춰야 건축 허가 한 번에 다 내주는 거잖아. 그러면 개발 행위 허가 요건 못 갖췄으면 건축 허가 못 내주는 거야. 그죠? 거부해야죠. 그래서 거기 보면 넷째 줄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데, 그러면 주된 행위인 건축 허가도 거부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1번 호. 그다음에 2번 호. 2번이 답이네. 눈에 딱 보이기를 2번이. 자, 뭐냐면 주된 행위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처분이고, 그에 따라 뭐까지 같이 다 내준 거가 되면 뭔가 다른 인허가 처분이 또 의제된 거야. 그것까지 나간 거래. 근데 여기 보면 누가 소송으로 다투려면 이해관계 있는 3자. 이해관계인이 뭘 다투려 그래? 이 사람은 그 누군가한테 해준 주된 허가는 그는 안 싸운대. 뒤에 의제된 인허가만 잘못됐다고 싸우려고 한대. 그러면 이해관계는 의제된 인허가만 소송으로 대상으로 삼아 다투면 될 일이지 주된 허가를 다툴 필요는 없다는 거야. 그래서 반대로 설명이 돼 있어. 자, 첫째 줄 끝에 의제된 인허가가 위법이라고 다투고자 하는 이해관계. 이게 일단 천재. 의제된 인허가만이 위법이다 주장하면서 다투려고 하는 이해관계는 그 다음에는 반대로 설명해야 돼.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해야지. 응? 그 주된 처분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처분을 취소하려고 청구하면 안 된다. 즉 의제된 인허가를 별도로 소송 대상으로 삼아 그것만 취소하라고 청구해야 된다. 응? 최근 판례. 자, 이미 시험에 두세 차례 나왔어요 벌써. 응? 자, 2번이 잘못했고요. 3번도 잘못됐는데 옳은 거 고르면 1번이고 정답은 1번. 3번도 잘못됐는데 뭐가 잘못돼서? 하천 점용 허가. 여러분 그냥 시험 문제 푸는 허가가 붙었는데 앞에 점용자가 붙잖아. 다 특허야. 도로 점용 허가, 공유수면 점용 허가. 응? 점용이라는 건 특정인에게 계속 장기적으로 독점적 이용할 권리를 주는 거야. 응? 이거는 표현은 허가라고 써도 다 특허야, 성질이. 그래서 학문상, 즉 강에서 허가가 아니라 특허야. 봐야 되고, 4번은 체류 자격 변경 허가. 이것도 특허야. 재량행위야. 그래서 첫째 줄 끝에 기속행위 X, 재량행위. 재량행위면 어떻게 돼? 행정청이 행위 처분하면서 알아서 부관 붙이면서 할 수 있잖아. 법에 특별한 근거가 없어도. 기속행위면 법에 근거 없으면 부관 못 붙이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재량행위니까 법이 정한 요건을 다 충족해도 거부할 수 있는 거죠.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X. 자, 16번 부관. 옳은 거. 1번 맞아요? 수익적 처분함에 있어서는 법에 부관 붙여야 된다는 근거가 있어야만 부관 붙일 수 있다? 네. 자, 수익적 처분이 이긴데 이 판례랑 그렇게 문구는 그대로 맞긴 맞는데, 예를 들면 건축허가는 어때? 수익적 처분이 아니야. 건축허가 수익적 처분이야. 이익 주는 거야 신청자에게. 근데 건축허가는 기속행위야. 그러니까 법에 근거 없이 부관 못 붙여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반화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판결문은 이제 그런 건축허가 같은 기속행위 말고 이익 주는 처분인데 웬만한 건 다 재량행위란 말이야. 예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내준다든지 이게 재량행위로 되어 있는 이런 이제 단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해요. 그래서 재량행위로 되어 있는 수익적인 처분, 수익적 처분의 상당 부분은 재량행위인 게 많으니까 그러면은 법에 근거가 없어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게 판례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응? 자, 1번 X. 2번은 이것도 많이 다뤄진 문제지. 자, 수익적 행정처분에 붙인 부담이 무효면
부담이 무효면 일단 부담은 무효지만 그 부담을 이행하느라고 상대방이 맺은 사법상 법률행위까지 당연히 그에 따라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 효력은 별개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응?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도 기출문제에서도 많이 다루고 했는데 이제 어떤 행정행위 처분하면서 부담을 붙였어. 부담 뭐냐면 뭐뭐 토지 기부해라. 무슨 땅을 기부해라. 이런 부담을 붙였어. 그래가지고 상대방이 기부 계약을 맺었어. 어? 기부하는 계약. 이게 이제 그 사법상 계약을 맺었어. 뭐 지방자치단체하고 기부하는 계약을 맺었어. 그런데 이게 토지 기부해라. 이게 무효로 판명이 났어. 이게 무효. 그럼 이게 무효됐다고 이것도 자동 무효가 되는 거 아니라는 거야. 이거 무효면 이거는 무효고 이거는 이 계약은 이 부담을 때문에 이런 계약을 맺은 거라 이거는 이 계약을 맺는 말하면 동기 계약을 맺는 이유로만 작용한 것이다. 따라서 이거는 다 자동 무효는 아니고 이거는 별도로 어떻게 돼? 이 계약이 효력이 없어지려면 이거를 뭐 이것 때문에 이런 계약을 맺었으니까 이거를 뭐 취소해달라고 취소를 하든가 무효가 돼야 소송으로 싸우는 데가 해서 무효로 판정을 별도로 받아야지만 효력이 없어지는 거지 자동 무효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응? 그래서 2번 당연 무효된다. 아닙니다. 응? 당연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효력은 별개로 판단해야 된다. 응? 자, 3번은 두 번째 부관의 사후 변경 묻지? 우리 판례가 4가지 경우에 허용된대. 그치? 법률에 나중에 부관 붙이거나 변경해도 된다고 규정이 있다든지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또 두 번째는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세 번째는 미리 유보해 놨거나 나중에 이렇게 변경할 거야 하고 미리 단서로 유보해 놨거나 그리고 사정 변경이 생겨서 애초에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이렇게 4가지 경우 허용하고 있잖아. 그거 낸 거잖아. 응? 사정 변경, 부관 사후 변경할 수 있는 사유 중에 하나. 그러니까 허용되는데 그치? 안 된다 그랬지? X. 그러면 1, 2, 3번이 나타나니까 4번. 자, 4번은 종교단체에 대해서 기본 재산을 다른 용도로 쓰는 거, 전환하는 걸 인가해주면서 만약에 그 인가해주면서 인가하면서 조건을 달았대. 그리고 조건을 위반하면 뭐 한대? 불이행하면 인가 취소하겠다 이랬대. 그치? 근데 여기서 표현은 취소하겠다 그랬지만 이거는 너 이거 위반하면 너한테 그 기본재산 전환 인가해준 조치 다시 박탈할 거야. 박탈할 권한, 즉 철회할 권한을 미리 단서로 붙여놓은 거야. 즉 철회권 유보라는 구간을 붙인 거다. 이것도 다 예전에 나온 판례 교재 다 있어요. 모든 교재에. 응? 그래서 철회권 유보. 응? 5. 정답. 그래서 4번. 그 다음에 17번 하자. 절차 나왔다. 행정절차 하자. 틀린 거. 자 1번 뭐 했어? 첫째 줄 끝에 환경영향평가를 전혀 안 거쳤어. 근데 사업 승인 내주면 무효다. 기억나죠? 그 다음에 1번하고 꼭 짝지어 공부할 거 3번은 환경영향평가 거쳤대요 안 거쳤대요? 거쳤는데 다소 부실하게 거쳤대. 그래서 다소 부실하게 거쳤어도 거친 이상 그 사업 승인 내준 거 그것만 갖고 바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그것도 취소 사유도 아니래. 그것만 갖고 곧바로 위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응? 그래서 키워드 환경영향 첫째 줄 끝에 환경영향 평가 절차를 거쳤으나 다소 부실한 경우 결론 위법하게 되는 건 아니다. 그것만 갖고 사업 승인 내준 게 곧바로 위법이라고 되는 건 아니다. 응? 이것도 예전에는 뭐로 나왔대? 취소 사유가 된다. 그래도 틀려. 그것만 갖고 곧바로 위법 취소 사유는 위법이 있는 것도 아니다. 자, 1번, 3번 맞아요. 그리고 4번 또 쉽다. 거기 뭐 나왔어? 첫째 줄 환경영향 평가 대상 밖의 주민이야. 이 사람들은 법에 의해서 환경상 보호되고 있는 거로 인정이 안 되니까 원칙은 소송할 자격이 없는데 본인들이 입증을 했대. 입증하면 넷째 줄 소송할 자격 인정될 수 있다. 그치? 다 아는 거 나왔잖아. 그
그러면 1, 3, 4. 그러면 2번이 답이네. 2번 뭐야?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 뭔가 하여튼 사전에 환경에 미치는 뭐 영향 이런 거 검토하는 거 절차를 거쳐야 할 사업에 관하여 법 해석을 잘못해서 뭐야? 셋째 그대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생략한 채 승인 등에 처분했다면 이거는 무효까지는 아니다. 당연 무효다 X. 응? 요거는 취소 사유. 응? 그래서 2번을 답을 해요. 응? 자, 그다음에 손해배상 들어왔어요. 손해배상 그리고 손실보상 소송 하나. 응? 자, 손해배상 틀린 옳은 거 1번 국회의원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은 원칙적으로 국민들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직위이지 어떤 하나하나의 사안에서 법적 책임을 지는 건 아니다. 따라서 헌법에 따라 어떤 구체적인 입법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입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고의과실로 입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다. X. 응? 첫째 줄에 미끼를 싹 준다. 근데 여기 둘째 줄부터 보면 구체적인 입법 의무가 부여되어 있어요.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어떤 법을 만들어라 하고 입법 의무가 부여됐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입법을 안 하고 있다면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국가배상법상 요건이 다 갖춰졌으니까 국가배상 책임 인정됩니다. 응? 1번 X. 2번은 옳은 거 오라 그랬지? 자, 키워드 2번은 입법 예고예요. 입법 예고. 국민에게 이러이러한 법을 만들 예정입니다 하고 예고가 됐어. 근데 예고만 된 거는 아직 법이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만들겠다는 예고에 불과한 거지 아직 법이 확정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예고를 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했어? 안 만들된 거야. 그러면 이제 예고된 상태에서 우리한테 이익되는 법이 만들어질 거라고 기대했던 국민이 나중에는 안 만드니까 신뢰보호 위반 그리고 뭐 청구했는데 아니라는 거야. 예고 단계만 가지고는 아직 국민에게 법 만들었다, 반드시 만든다 이런 어떤 공적 견해 표명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에 대한 신뢰를 아직 줬다고 볼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입법 예고 두 번째 줄 예고한 적이 있다면 있더라도 있더라도 그것이 법령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면 확정은 이제 막 법이면 국회 통과 그래서 국민에게 공포까지 돼야 확정이 되는 거야. 확정되지 않았다면 국가는 그 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신뢰를 부여했다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입법 예고까지 했다가 안 만들었다 해도 신뢰보호 위반이 아니다. 2번 X. 3번. 이것도 열심히 했었지. 자, 첫째 공무원에게 의무가 부여됐는데 공무원에게 부과된 의무. 근데 공무원이 의무를 위반했어. 그래서 개인에게 피해가 생겼어. 근데 그 의무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도록 돼 있는 의무라면 그 의무 위반으로 개인이 입은 피해는 국가가 배상해야 돼. 근데 공무원에게 부여된 의무가 개인의 이익을 위한 의무가 아니야. 사회 전체의 공익만을 위한 의무, 행정적인 내부 질서 유지만을 위한 부여된 의무라면 그 속에는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는 전혀 없다. 따라서 그러한 의무를 위반해서 개인에게 피해가 생겨도 그거는 국가가 배상 책임 안 진다. 그렇다면 키워드 공무원에게 부과된 의무 뭘 위한 의무래?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쭉 가다가 결국 둘째 줄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 부여된 의무라면 그러면 끝났어. 그러면 결론이 뭐야? 공무원이 그러한 의무를 위반해서 개인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배상 책임이 있다 이거야. 결론이. 개인의 이익을 위한 의무라면. 자, 3번이 그래서 정답 옳은 거. 4번은 뭐야? 반대로 해야 된다. 자, 우리가 이거 있잖아. 그 예전에 막 이렇게 국민들이 무슨 투자하라고 권유를 받아서 투자를 했어. 투자를 했는데 그거 뭐야? 원금도 못 건질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은행 같은 데서 투자 상품을 팔면서 이거 뭐 이렇게 안전해요. 항상 위험 부담이 있는 거잖아. 이게 투자를 했다가 어디 투자했다가 폭망할 수도 있고 그 원금도 못 받을 수도 있고
좋으면 막 저 투자로 인한 수익이 많이 생기면 또 돈 벌 기회가 이게 은행에 예금하는 거하고 성격이 다른 거죠. 투자 상품. 근데 이거 이제 막 이 투자 회사나 뭐 이렇게 투자해서 꼬시는 이런 사람들 뭐야? 이거 감독해야 된다고. 응? 그러기 위해서 첫째 줄여보면 그 금융감독원 이런 국가 기구가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어떤 거야? 어떤 이제 그 특히 막 퇴직금이라든지 막 이렇게 나이 든 사람이 노후 자금으로 갖고 있던 걸 이렇게 이제 은행의 권유를 받는데 이제 가지고 투자를 했다가 나중에 이게 다 날린 거야. 손실을 엄청나게 보고. 그 은행에서는 제대로 뭐야? 이거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이거 위험을 감수하시고 우리가 이익이 많이 나면 그만큼 위험도 큰 거야. 그죠? 예. 주식도 그런 거야. 그죠? 그리고 여윳돈 갖고 해야지 자기 돈 다 꼬라박고 나중에 완전 폭망할 수도 있잖아. 자, 그래서 그런 위험 설명을 제대로 안 해주고 이거 안전하다. 응? 원금 원기다 거의 투자 이 수익이 많이 생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설명을 제대로 안 하고 상품을 팔아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겼어. 그래다가 자살도 하고 막 많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문제는 뭐야? 이 금융감독원이라는 국가기관이 그런 은행이라든지 투자 회사들을 제대로 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제대로 안 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피해를 입게 됐다 하면서 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거지 국가를 상대로. 근데 인정 못 받은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응? 두 번째 줄은 금융감독원에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 감독 의무를 부과한 법령의 목적이 금융상품에 투자한 투자자 개인의 이익을 직접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건 사회 전체의 공익 이 목적이지 개개인의 투자자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건 아니다. 감독 의무가. 응? 그렇기 때문에 금융감독원과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뭔가 위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해서 투자한 개인들에게 피해가 생겼더라도 그에 대한 배상 책임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응? 그래서 반대로 설명이 돼야 돼요. 응? 오로지 3번처럼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서 부여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거예요. 응? 자, 정답 3번. 19번. 마지막 두 번째. 손실보상. 틀린 거. 틀린 거 골라라 그랬는데 네. 우선 우리가 익숙한 거 3번. 오늘도 공부한 거야. 응? 3번에 뭐 있지? 자, 수용 재결에 불복하여 취소를 제기하고자 한대. 응? 이때 이의 신청을 거쳤대. 그럼 이의 신청 거치면 뭘 갖고 소송해야지? 지방토지수용인의 수용 재결을 소송 대상으로 삼아야 되나? 아니면 중앙토지수용인의 이의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해야 되나? 응? 원처분주의에 따라서 지방토지수용인의 수용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해야 되고 만약에 중앙토지수용인의 이의 재결을 대상으로 하려면 그거는 그 이의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 한해서만 소송이 가능해요. 그렇다면 3번 어때? 소송을 제기할 때 이의 신청을 거쳤더라도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 즉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으면 그 재결, 이의 신청 재결을 갖고 소송하면 되는데 거기 없다면 원처분에 해당하는 수용 재결을 소송 대상으로 삼고 그 수용 재결은 누가 했어?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원수용 재결을 하는 사안도 있어요. 국가가 공익사업 한다든지 그러면 원래의 수용 재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나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를 해서 수용 재결을 취소하러 소송해야 된다. 응? 맞는 얘기예요. 자, 3번 키워드 이의 신청을 거쳤더라도 응? 소송 대상은 셋째 줄 수용 재결을 한 토지수용인을 피고로 해서 수용 재결을 대상으로 취소 청구를 해야 된다. 원처분주의 원칙. 그래서 3번 5. 이거 4번도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한 것 같아. 4번은 아니구나. 4번이 아니라 2번을 먼저 하자. 2번을 먼저 하면 첫째 줄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에서 발생한 재산피해를 간접손실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응? 간접손실. 간접손실도 보상 대상이에요. 전제 조건. 이 공익사업, 원래는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에 있어요. 예전에 그런 설명했지? 여기가 무슨
비행장 건설. 응? 근데 공항 건설 무슨 군 비행장 건설. 근데 여기 사업 시행자 밖에 돼지 농가 있다. 어떻게 된다 그랬어? 비행기 뜨고 내리는 소음 피해고 크고만 돼지들 안 크고 피해 보잖아. 근데 이거 공익사업 시행지 밖에 미치는 손실인데 이거 여기 군 비행장 들어서면 이런 피해가 생길 것이라고 예측 가능한 것이었고 그 피해 범위 피해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범위를 명확히 한정할 수 있을 때는 법에 보상 규정이 있으면 당연히 그에 따라 보상하고 규정이 없더라도 관련 보상 규정을 유추해서 보상해줘야 된다는 게 판결이에요. 그래서 첫째 줄 사업 시행지구 밖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간접 손실이라고 합니다. 간접 손실 핵심은 셋째 줄 그 보상에 의해서 명문의 근거 규정이 없어도 손실 발생을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일이었고 손실 범위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관련 보상하도록 하는 규정을 유추정해서 보상해줘야 된다는 게 대법원 판결. 2번 맞는 거예요. 응? 2번, 3번. 그 다음에 또 4번을 먼저 보자. 4번은 어떤 보상 항목이 이 법령상 보상의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토지수용인회가 잘못 법리를 오해해서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내용의 재결을 한 경우 이 경우 그러면 재산 피해를 받은 보상받을 자는 토지수용인을 상대로 그 보상 대상 아니라고 판정한 재결을 대상으로 취소달라고 속내야 될까? 읽어보니까 4번이 틀렸네. 응? 자, 결국 가만히 봐. 이 사람은 뭘 원하는 거야? 저 피보상자라는 이 피해자는 뭘 원하는 거죠? 보상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 이 사람이 무슨 재산 이렇게 이 사람이 수용당하는 재산이 이만큼 있는데 이 땅, 건물, 뭐 여기 자기 나무 심어놓은 거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다른 것들은 다 보상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상금 받았어. 근데 뭐 요 한 가지는 보상 대상 아니라고 보상 안 해줘. 그럼 결국 이 사람은 추가로 더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한 거야. 그럼 뭐 하더라? 보상금 증액. 보상금 더 달라는 거야. 그러면 이거 토지수용인회가 보상 대상 아니라고 판정한 재결 이거 내버려둬. 그 놔두고 바로 공익사업 시행자를 피고로 해서 법원에다가 보상금 증액하는 판결 내려달라고 보상금 증액 청구를 바로 할 일이지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싸우지 말라는 거야. X. 그래서 거기서부터 관할 토지수용 맨 밑에 두죠. 관할 토지수용인을 상대로 그 토지수용인에 대한 재결에 대해서 취소송 제기 이거 X. 그럼 뭐 이거 옳게 바꾸면 어떻게 돼? 이 사람은 그냥 바로 사업 시행자를 피고로, 를 피고로 뭐야? 법원에게 야 이거 그 보상 대상 아니라고 한 것도 보상해주라. 보상 포함해서 보상금 더 주라 하는 식으로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피고로 제기해야 한다. 여기서 이게 바로 당사자 소송이야. 응? 그래서 4번이 틀렸고 자 1번은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은 손해배상은 국가배상법, 응? 손실보상은 뭐 개별법들이 쫙 있으니까 각각의 근거 규정 그리고 손해배상은 위법이 요건이고 그지? 위법, 고의과실 손실보상은 그냥 고의과실은 필요 없고 적법하게 행해진 거 이런 거 요건을 하잖아. 그 요건 효과를 달리하지만 손실보상 청구권에도 무슨 요소가 들어있대? 피해자가 받은 손해를 물어주는 그런 요소가 들어있어서 실질적으로는 같은 내용의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권도 인정될 수 있고 손실보상 청구권도 인정될 수 있고 동시에 두 개의 청구권이 성립한다면 피해자는 뭐 하면 돼? 응? 뭐 하나를 선택해서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응? 어느 하나만을 선택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판례. 응? 1번. 손해배상을 청구하든지 손실보상 청구 하나 쪽으로만 선택해서 청구해라. 두 개의 청구권이 다 성립되더라도 그런 뜻이다. 자, 4번이 명확히 틀렸어요. 4번이 정답. 마지막 소송 대상 물어봤네. 우리 오늘 열심히 공부한 것 중에
해당됩니다. 1번 어때? 1, 2, 3. 오늘 공부한 것 중에 3번 나왔다. 3번 쭉 읽어보면 마지막 줄에 뭐 나왔어? 넷째 줄 끝에 감사원의 징계 요구와 재심의 결정. 아까 공부했어. 이거 뭐 한다 그랬어? 이것만으로는 징계받을 대상 공무원의 권리에 의미 아무런 아직 영향이 없어요. 그냥 감사원이 뭐 시장한테 징계해라 요구한 것뿐이지 대상 공무원에게는 아직 아무것도 영향이 없어요. 이거 처분 아니야. 응? 그래서 3번 5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감사원의 징계 요구와 재심 결정 처분 아니다. 그 다음에 2번 자 병무청장이 자, 첫째 끝에 그 병역 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병역 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이거 처분이다. 결론 병역 기피자 인적사항을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한 조치 이거 우리가 이제 저 행정상 실효성 확보서 할 때 공표라고 해요. 공표라는 파트에 쓰는 것으로 병무청장이 공표는 처분이다. 자 2번도 맞고 그 다음에 1번하고 4번이 있는데 1번 뭐죠? 아까 1번은 첫째 줄 끝에 법무부 장관의 입국 금지 결정 처분이니까 아니까 이것도 너무 줄여냈어요. 이게 있다. 법무부 장관의 입국 금지 결정은 아이씨 이게 너무 줄이라고 그지 같아. 이게 무슨 사건이겠어? 그래 유승준 입국 금지 결정을 했는데 이거 저 뭐야 상대방한테 당신 입국 금지 대상자로 결정냈다 해서 공식적으로 문서로 통보한 거 아니고 행정 조직 안에서 그냥 그 저 뭐야 전산망에 입력만 해놔서 그 출입국 관리 담당 공무원이 입국 신청 받으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보고 안 되는데요 이렇게 그리고 내부 전산망에만 올려놨지 공식적으로 통보된 게 아니야. 그죠? 그래서 처분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키워드 병무부 장관의 입국 금지 결정은 두 번째 줄 공식적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되어 입국 자체를 금지하는 조치가 아닙니다. 응? 그게 아니어서 입국 금지 결정은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 아닙니다. 그러면 틀렸네. 1번이 답이네. 그러니까 응? 1번이 답. 하여튼 법무부 장관의 이거 이렇게 낼 수 없. 사실은 법무부 장관의 입국 금지 결정 이렇게 외울 수는 없어요. 이건 문제를 이렇게 내면 안 돼 원래. 그러니까 실제는 유승준 사건에서 이렇게 일어났지만 그게 이제 어떤 상대방 국민의 권리에 영향을 주는 처분이라고 하려면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통지되어 상대방에게 도달이 돼야만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근데 법무부 장관의 입국 금지 결정은 실제 유승준 사건에서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처분이 아니다. 이게 결론이거든. 그럼 예를 들어서 유승준 사건 이후에 법무부 장관이 입국 금지 결정을 내리고 그게 공식적으로 상대방한테 통지되면 그 처분인 거야.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는 유승준 사건만 안 됐다는 거지. 이후에는 되는 것들도 상대방한테 통지되는 거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건 처분이지. 무조건 일반화시켜서 법무청장의 법무자 입국은요 다 처분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 근데 하여튼 그걸 갖고 이렇게 줄여내느라고 이렇게 된 거야. 어쨌든 이 유승준 사건에서 입국 금지 결정 내린 건 공식적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되지 않았다. 처분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내부 전산망에만 입력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뭐냐면 4번의 첫째 끝에 연구개발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거. 연구개발 확인서 발급해 주는 조치의 성격을 물어요. 요거 제목 연구개발 확인서 발급해 주는 조치는 두 번째 줄에 무슨 연구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서 군사용으로 쓰기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고 또 그 업체에게 계약을 또 맺어서 무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가 있음을 인정해주는 확인행위로서의 처분이다. 자 마지막 줄 확인행위 중요한 단어. 우리가 준 법률행위 중 행정행위 있지. 확인, 공증, 통지, 수리. 그 확인에 해당하는 확인도 행정행위잖아. 준 법률의 행정행위로서 처분에 해당.
그래서 키워드 연구개발 확인서 발급해주는 행위 확인행위로서 처분의 다 이렇게 마지막 줄. 응? 중간에 그다 건너뛰고 암기할 거는 이렇게 암기하면 돼요. 응? 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소방직도 보면 그렇게 딱 보는 순간 답 나오는 게 많지 않아요. 그죠? 지문 중에 익숙한 거 하나씩은 있어. 하나나 두 개는 있는데 막 두 개나 뭐 세 개 막 이런 것들은 세 가지는 잘 익숙하지 않은 것들도 많이 나왔어. 최근에 판례들 잘 안 쓰였던 판례들 이런 걸 또 끄집어내서 내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보고 또 계속 이렇게 올해 나오는 문제들을 최신 경향을 파악해서 이렇게 또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합시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수고했습니다.